어, 박광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시니까 부자 될 것 같으세요? 예, 부자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 것. 그 조건만 충족하시면,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급하게 빨리 부자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조급하게 빨리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패가망신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 리더분들이 우리 김사학 스타마스터나 김성심 로얄 마스터가 환영사를 하면서 여러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비난을 한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된 것을 하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친구도 굉장히 친한 친구면은 친구가 나쁜 길로 가면은 그 친한 친구라면 반드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는 직관놈이 가든가 말든가 오불관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맞고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니까 그걸 인정해 주세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럼 네가 내 노후 책임질래? 네가 내 노후 책임질래? 책임 못 집니다. 결국 결심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 잘 아시죠? 예, 포드 자동차 공장 설립자입니다. 그 양반이 애터미를 위해서 한 말씀 해놓으시고 돌아가셨더라고. 뭐라고 해놓으셨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그게 레드오션이에요. 피바다예요. 서로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엊그제 무슨 공무원 시험 보는데 230대 1? 230대 1을 뚫고 붙은 놈이 그놈이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그놈이 비정상이야. 그건 떨어지는 게 맞아. 떨어지는 놈이 정상이야. 그런 데는 피바다가 돼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피바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와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왜?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거든. 블루오션이 눈만 달리고 참을성만 있으면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세요. 당당함. 나는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아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저 영감탱이는 왜 돈 버는 얘기는 안 하고 산신령 같은 놈이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나. 요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야 돈을 벌어요. 급한 마음을 가지면 돈 못 번다고요.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2012년 말에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죠. 무형문화유산으로. 그래서 그걸 지키고 또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힘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힘을 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했어야 돼요? 우리 국민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아리랑을 지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울 인사동 쌈짓길에서 있었던 아리랑 프레시마블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시마블 보시고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 못해요. 그래도 뭐 느낌이 오는 게 있어야지. 아리랑은 우리 을이고 혼인데 아리랑을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 얼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제3자의 감정이 나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내 감정을 3자에게 이입시킵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성이 말라가지고 대인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럼 성공 못해요. 예를 들면
픽션이란 걸 알면서도 드라마에서 어떤 슬픈 장면이 나오면 자기도 슬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얘기할 때 고객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고객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렵다. 집에서 고생이 많구나. 그게 들어와야 되죠. 그게 제3자, 타자의 감정이 내게 이입된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또는 제 타자에게 이입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열애를 할 때 아주 이쁜 애인하고 같이 바라보는 저녁 노을은 무지하게 아름다운데 일주일 뒤에 차여가지고 혼자 바라보면 서글프기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노을이라고 하는 객관적 실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기분이 좋으면은 저녁 노을도 아름답게 보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저녁 노을이 슬프게 보여. 내 감정이 저녁 노을에 투입된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쁜 애인하고 같이 산행을 할 때 새가 지저귀면은 아이고 새가 기쁘게 노래하네. 그런데 차이고 나서 들으면은 새가 우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새소리에 이게 엠퍼시라고 하는 감정이입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나한테 가져오기도 하고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돼서 사업을 잘하시고 성공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떨어지는 사람, 되게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아시죠? 요즘은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별로 안 쓰죠.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남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못해, 병적으로 못해요. 심한 사이코패스는 살인을 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살인을 하고도 그 불행을 당한 가족이 얼마나 슬플까 하는 것을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 중에도 사이코패스는 거의 없는데요. 약간 그게 낮은 사람이 있어요. 낮은 사람은 뭐냐 하면은요. 스폰서나 파트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 주머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병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규칙을 티포테스를 적용해서 규칙대로 하라고만 하지 내 감정을 알아주라.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 왜 불편하냐 이게 왜. 병적인 것은 아니지만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잘 안고 가야 됩니다. 하여간에 세계 여러 이 정치 형태가 있는데 독재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독재 국가치고. 그리고 독재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각 집안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국가치고 선진국이 하나도 없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또 선진국치고 비민주적인 독재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하고 바로 독재 국가 또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정권을 돌아가면서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예요. 소수 엘리트가 배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는요 반드시 못 살아요. 그리고 이 국민 또는 이 다중 이게 국민 각각은요 그렇게 엘리트같이 안 보이는데도 다중의 국민이 뜻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반드시 선진국이 돼요. 그걸 보고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한 성취를 한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 교수도 많고요.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단계에서 굉장히 고위 직급을 했던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초짜가 오면은 이거 사람으로 안 보여. 지가 뭘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소수 엘리트가
만약에 자기 라인에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독점하면요, 그 라인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에 있어서도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하는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왜냐하면 그것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그래요. 반드시 누구에게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물어보지 않고, 또는 어떤 지식인에게 또는 인터넷에서 뭔가 자료를 찾아서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왜 그러느냐?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그것이 독재국가와 민주 선진국가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 점을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코브라 효과. 물면 죽는 코브라, 뱀입니다. 여기에 코브라 이펙트라고 하는 학술 용어가 있어요. 자, 명언 몇 가지 들어봅시다. 만남이 시작이고 계속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 만남이 시작이에요. 옆에 파트너, 그 다음에 스폰서 보니까 반팽이 같은데 계속 함께 있으라 이 말이에요. 반팽이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워킹 투게더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혼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족하다. 참 우리 포드 선생님 참 되게 고마워. 이 말 또 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는 나쁜 태도이다. 자기가 지금 못 배웠다, 키가 작다, 미모에 자신이 없다, 또는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다. 그 핸디캡 아니에요. 뭐가 핸디캡이라고요? bad attitude. 이 attitude는 mental attitude입니다. 정신자세예요. 정신자세. 정신자세. 유일한 장애는 정신자세다. 정신만 똑바로 돼 있으면 장애란 없답니다. 자, 성공은 태도와 함께 시작된다. 바로 mental attitude.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mental attitude, 정신적 자세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래서 재심 합력,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 같이 하면 집단지성이 발현돼서 반드시 성공한다. 집사광이. 요건 제갈량이 한 얘기인데, 제갈량 같은 신출기모라는 지혜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때 성상입니다. 제갈량 수상이었어요. 수상인데 밑에 지시를 내려서 지시에 바로 순응하지 말고 내 지시가 맞는지 의견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하급 관리가, 지금 같은 5급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성상님 그 의견은 틀렸다고 의견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불러가지고 처벌을 한 게 아니라 상을 줬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집사광익이라는 말이 제갈량은 글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이익을 넓게 하자. 이익을 크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된다. 자, 다음. 자, 코브라 효과. 이것은 어떤 의사결정 엘리트가 굉장히 좋다고 내린 결정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바로 이 유인책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소수 엘리트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나왔어. 나는 대학 나왔다고. 대학도 스카이 대학이야. 저 말 들을 필요 뭐 있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은 반드시 유인책의 역효과, 코브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코브라 잡아 보상.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총독부 관리들이 그 당시 수도인 델리에 가보니까 아주 맹독성 코브라가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기가 막힌 요 총독부 엘리트들이 기가 막힌 정책을 만들었어요. 코브라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씩 준다. 그러면 코브라 없앨 수 있잖아요. 코브라를 없애려면은 코브라를 잡아온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 그거 괜찮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당분간 코브라가 적어져. 그러다가 총독부 관리들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 그러면 코브라를 잡아오면 코브라를 잡아오는 수가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인도인들이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어. 엘리트 머리로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왜? 코브라를 잡아온 숫자대로 보상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집에서 키워야지. 그렇죠? 그걸 알고 그 명석한 엘리트 관리가 코브라를 잡아도 돈을 안 준다. 그렇게 하니까 집에 키우던 코브라를 죄다 시내에 갖다 다 내버렸어.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그럽니다. 사태를 개선하려고 했던 아이디어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런데 인도인들이 잘못한 건가요? 인도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 공작을 받아서 그래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인도인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매우 합리. 코브라를 집에서 기르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그렇잖아요. 법률 위반도 아니에요. 코브라를 잡아온 숫자대로 돈을 준다고 했으니 인도인들은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코브라를 키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레셔널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누가 잘못했어? 소수 엘리트가 민중의 의사를 안 물어보고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저 바보 같은 민중이 뭘 알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사회적 성취가 나쁘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취한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듯이 애텀이기 때문에 애텀이 파트너로 들어왔으면 스폰서에게 코브라 잡는 법을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저 현상이 나타나요. 쥐꼬리 잘라오기. 이 어르신들 초등학교 때 옛날 쥐꼬리 잘라갔죠. 저도 많이 잘라갔어요. 쥐 잡으려고 쥐꼬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죠. 응?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배할 때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노이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벽을 많이 옮겨. 그래서 프랑스의 총독부 엘리트 관리들이 쥐꼬리 하나 잘라오면 얼마?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쥐를 계속 잡아 제끼면 쥐꼬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 잡아오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총독부 관리가 하노이 시내를 갔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 하노이에 돌아다니는 쥐의 꼬리가 없어. 꼬리가.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기 전에 베트남인들은 쥐를 잡으면 죽였는데 꼬리를 잘라오면 돈을 준다고 오니까 쥐를 잡으면 꼬리만 자르고 안 죽여. 왜냐하면 이 녀석을 놔둬야 새끼를 많이 낳아서 쥐가 많아져. 그러니까 더 많은 쥐꼬리를 자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노이에 있는 쥐가 보이는 쥐는 꼬리가 죄다 없어. 전부 살려줬거든. 어때요? 엘리트가 결정한 것이 민중들하고는 생각이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 하노이 시민들이 한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냐? 네버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쥐를 죽이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그런 것은 없어. 쥐를 잡아서 죽이건 말건 그건 지 맘이야. 그렇죠? 지 맘이라고. 그러니 쥐꼬리를 잘라오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쥐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쥐가 많을수록 돈을 벌어. 얼마나 좋은 장사예요. 이와 같이 소수 엘리트가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 민중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소수 국민들은 우매한 것 같지만 그렇게 우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룡화석 찾아 보상받기. 19세기에 서구의 많은 고생물 학자들이 중국의 고비 사막에 가면 공룡 굉장히 많죠. 공룡뼈. 그래서 보다 많은 화석을 수집하기 위해서 공룡뼈 하나 찾아오면 얼마 보상 이렇게 했어요. 뼈 하나 찾아오면. 그러니까 농부들이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걸 망치로 쳐. 그러면 뼈가 여러 개가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생물학자들이 보니까 공룡뼈가 죄다 부서져가지고 학술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 이때 중국인들이 한 행동도 경제학적 입장에서 합리적입니다. 뼈 하나 찾아오면 얼마? 그러니까 부숴가지고 여러 개 만들면 되잖아요.
이와 같이 그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좋다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럽니다. 우리 그니지라는 교수가 이스라엘 타가소 9군데인가에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꼭 타가소에 아이를 맡겨놓고 늦게 찾아가는 부모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다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유치원 초등학교는 부모가 가야 예를 내줘요. 하도 이 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우리 그니지라고 하는 경제학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아이를 늦게 찾아가면 1시간 늦게 찾아가면 벌금 얼마? 늦게 찾아갈수록 벌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어때요? 돈 안 내려고 빨리 찾아갈 것 같지요? 그건 의사결정하는 교수 생각이고 부모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정책을 하니까 늦게 찾아가는 부모가 갑자기 2배로 늘었어. 2배로. 왜? 지금까지는 늦게 찾아가면 선생님한테 조금 미안했어. 근데 이제 늦게 찾아가는 시간에 비해서 내가 돈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고 자기가 볼 일을 다 보고 들어와.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소수 엘리트가 결정한 정책이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코브라 효과예요. 어떤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또는 아이디어가 그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방서 예산 편성하기. 소방서에 근무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화재 신고 전화를 받은 건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또 거기에 이 보너스도 많이 주겠다. 얼른 생각하면 좋은 것 같은데, 성과급 좋은 것 같은데 소방관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지역에 불이 많이 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불이 많이 나면 많은 신고를 받으면 예산도 많고 보너스도 많아져. 그러니까 뭘 안 하냐? 소방 활동, 다시 말하면 화재 예방 활동을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야 불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근무하도록 한 정책이 오히려 화재를 많이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어요. 이와 같이 윗사람 몇이 의사결정을 독점해가지고 밑에 물어보지도 않고 한 의사결정은 자칫하면은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독재국가가 안 되는 이유예요. 독재국가가 안 돼요. 소수 엘리트 그 국가나 지역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지배 집단에 있어요.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들 생각은 생각이고 일반 국민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회적으로 성취를 크게 하셨던 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다른 다단계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반드시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된 라인을 본 적이 없어요. 꼭 망해. 밑에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똑똑하네.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해라. 그래 완전히 왕따를 시켜. 그리고 밑에서 열심히 안 뛰어. 왜 안 뛰어요? 내가 발에 땀나게 뛰어서 매출이 올라가면 저 꼴배기 싫은 인간 수당이 늘어나? 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넣는다고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의견을 물어보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이 독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가보면 비판적 사고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 성공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근데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고정관념이나 자기 아집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라. 그게 비판적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이 교수들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 끝에 꼭 그래요. 또 강의 전에 내 강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그런다고. 그 말은 나는 이런 견해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희들이 다른 시각에서 보고 나한테 의견을 제시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비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다시 말하면 근데 혼자서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애터미는 특히 슈퍼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이 프리 엔트리, 다시 말하면 엔트리 베리어가 없어요.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사는 지역이나 가치관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가지고 각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다단계판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각이 대단히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 두 놈 보세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먹으려고 하면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둘이 쏘삭쏘삭해서 요 놈 먼저 먹고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요. 요거 둘이가 만약에 인도 총독부 영국 엘리트하고 프랑스 엘리트가 만났다면 잡아다녀서 둘이 굶어 죽고 말아요. 그러나 일반 민중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못 먹냐 이거 왜? 이제 학습 조직입니다. 학습 조직. 다시 말하면 오늘날 거의 유수 기업은 학습 조직으로 간다고 선언을 해놨어요.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피터 생게라는 교수가 MIT 경영대학원 교수인데요. 슬론 대학원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 제5경 The Fifth Discipline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거예요. 전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서로 습득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애터미 오셔가지고 다단계 사업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습득하는데 혼자만 습득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쉐어, 공유해야 된다. 같이.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여 조직 성과를 증진시켜 나가는 조직.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리더들처럼 월천댁 오천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평균적으로, 개별적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업자분들 또는 회원분들의 인적 자본은 휴먼 캐피탈은 삼성이나 LG나 SK나 유수한 기업들의 인적 자본과 1대1로는 결코 비교 우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1대1로는 이 중에서 그 사원들을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학습 조직으로 가서 집단지성을 이루면은 그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소위 그것이 못난 갓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는 중국 속담이에요. 갓파치 하나하나는 못났지만은 셋만 모이면 제갈량도 이길 수 있다. 자, 요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말한 코브라 효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학습 조직에 5가지 요건이 있는데 시스템 사고, 그 다음에 정신 모델, 개인적 숙련, 팀 학습, 비전의 공유. 요거예요. 요게 있으면 바로 조직이 생존하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다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조직은 곧 망한다. 또 그 개인도 곧 망한다예요. 이 양반이 피터 생게 Fifth Discipline 제5경영이라는 책인데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의 하나로 분류가 된 책입니다. 이게 조직은요, 파트너 스폰서 관계, 그 다음에 이 본사와 이 사업자 관계,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얽혀져서 하나의 인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이 구동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연료 주입 시스템,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 전자 시스템, 여러 시스템이, 서브 시스템이 모여서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 하부 시스템 중에 하나라도 고장 나면 전체 시스템이 고장 나버려요. 여기에 군명평상이라는 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인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코끼리는 기둥이다.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집천장이다.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파이프이다. 그런데 각각의 장님이 평가한 코끼리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 틀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시스템 사고가 아니고 부분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님들을 전부 모아서 토론을 하면 코끼리가 나온다고요.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 프리 엔트리, 즉 진입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 지금까지 인생 경험을 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적의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사고예요. 전체,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 전체. 예, 합성의 오류. 이건 논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팰리시 오브 컴포지션, 합성의 오류라고도 하고 구성의 모순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 그걸 합성의 오류. 뭔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냥 들어보세요.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 쉽게 말하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전체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고 싸우고 충돌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이 전체에 대해서 좋다면 우리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현상이나 경제현상,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그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예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이분은 우리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김수환 주기영님이시고 신부님이시죠. 이분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세요. 두 분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나도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전 국민이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년 후에 나라가 망해버려. 자손이 없어. 또 부분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고 앞에 분해의 원리가 있어요. 분해의 모순. 합성의 모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해의 모습도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진실인 것을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아는 잘못.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성립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은 산소와 수소로 H2O로 돼 있죠. 그런데 물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해버리면 타요. 이와 같이 전체와 부분은 달라요. 그래서 개별 행동을 하지 말라. 또 우리 인체를 분해해보면 흙에 있는 성분하고 같다 그랬죠. 무슨 칼슘,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병에다 갖다가 합해보세요. 인간이 되는지. 안 된다고. 그게 안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성분 다 분석돼 있잖아요. 원소, 물 다 분석돼 있어요. 그거 병에다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시멘트 반죽 같은 데 해보라고 인간이 되는지 그게. 안 된다고요. 정신 모델. 이건 기업의 문화입니다. 기업의 문화가 그 기업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우리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K-팝이 퍼져나가고 세계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왜? 그 문화가 우리처럼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중국이나 일본은 수직 문화입니다. 우리는 수평 문화예요. 유교의 가부장적 이 질서가 있지만은 그건 좀 희석되어 있고 수평 문화예요. 걸그룹을 만드는데, 소녀시대를 만드는데 오야봉이 너 이렇게, 그래서 그놈의 춤이 되겠어요? 음악이 되질 않아요. 수평 문화에서만 가능해요. 그 문화예요, 문화. 따라서 애터미는 애터미의 고유 문화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맞지 않으면 애터미는 언젠가 망해요. 따라서 반드시 그 기업의 문화가 우리가 인류가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폭하고 똑같아요. 조폭 집단은 그 가치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보스가 죽으면 그대로 망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문화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세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도구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같은데, 이거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본질적 가치라고 해요. 내재적 가치, intrinsic value.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그것이 뭡니까? 인간.
인간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예요. 인간은 그 자체의 존재가 목적이지 당신이 사용하라고 생기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구적 가치를 이용한다. 도구적 가치는 바로 내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 요거예요. 돈, 권력, 지위, 직급. 특히 그 여자 사장님들이 직급에 아주 그냥 목이 말라 있어. 집에서 누구 아줌마 그러다가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있는 대로 목에 힘을 주고 막 패팅을 해가지고 국장 가려고 그러다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기만 안 하시면 언젠가는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되시니까 그렇게 급히 가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이 도구적 가치는요. 도구적 가치는 돈, 명예, 지위, 체면, 위신 이런 것들이 도구적 가치예요. 그런데 도구적 가치는 사람마다 그 가치 평가가 다르고 한 개인도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젊은 날에는 돈과 지위와 권력, 체면 이런 걸 따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은 그것보다는 다른 것의 가치를 더 줘요. 사회적 봉사라든지 교회에 대한 헌금이라든지 내가 뭐 권력을 추구하겠다. 그거 뭐 권력, 권물 10년 그러면서 별로 가치를 안 둬요. 같은 인간이라도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나 본질적 가치는 어느 때 언제 평가해도 똑같아요. 본질적 가치. 진선미, 인간, 영혼, 사랑. 이것이 나이 드니까 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구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의 최고 목표를 균형 잡힌 삶으로 둔 거예요. 돈을 벌 때 균형 잡힌 삶,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은 내가 못 배운 것을 배우고 내 부모, 형제,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공헌하자. 그걸 마지막 목표로 둔 거예요. 이게 전부 본질적 가치거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이게.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신다면 독단적, 독불장군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해요. 독불장군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저거 스폰서 반팽이, 파트너 완전 반팽이, 나만 온팽이. 나중에 보면은 온팽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완전 반팽이가 돼 있고 반팽이라고 생각한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뭐가 돼 있냐? 슈퍼 온팽이가 돼 있어. 슈퍼 온팽이가 그게 바로 코브라 효과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존재 가치와 사용 가치.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존재 가치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용 가치는 나에게 효용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재화를 사용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경제재는 대부분 사용 가치예요. 그런데 존재 가치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형제. 그것 다 사용해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 사용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유산, 아리랑. 이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자연 환경. 이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가치가 있어.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반성공하시는 거예요. 동반성공.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또 심각하게 연구를 했어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와 도구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잘 사는가를 봤더니 도구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 치고 선진국이 하나도 없다. 선진국이 된 것은 본질적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도구적 가치는 일정 수준 이상 소비를 하면 탕진이 돼버려. 다시 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그 다음에 호의, 호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일정 양 이상 소비를 하면 거기서 더 이상 만족이 나오지를 않아.
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니까 밥을 하루에 2배로 먹더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일정량 이상 먹으면 그 욕구는 거기서 탕진이 돼요. 그러나 본질적 가치는 아무리 추구해도 탕진이 되질 않아.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헌금이라든지 또는 후진국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봉사나 또는 기여라든지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자기 만족이 커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장이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본질적 가치를 충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다음.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요. 자, 바로 이 신사숙녀가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로 인간상인데 이것도 본질적 가치예요. 신사숙녀는 무슨 옷 근사하게 입고 그런 게 학력 그런 게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또 양심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남녀를 우리는 신사숙녀라고 합니다. 건전한 상식이에요. 애터미는 회사를 위해서 사업자들이 희생하라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해요. 회사를 이용해서 사업자들께서 성공하시라. 우리를 이용해서 개인이 성공하시라. 그러려면 개인의 숙련, 퍼스널 마스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파트너와 스폰서 관계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그걸 누가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 숙련이 필요해요. 개인적 숙련.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회사와 조직을 이용해서 개인의 성공을 도모하십시오.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거 없습니다. 그럼 회사를 뜯어먹으라 그 말 아니고 같이 잘 살자요. 같이 동반성공하자. 자, 다음. 요것은 바로 아까 그거예요.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자요. 그래야 하면 코브라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리더라고 해서 제멋대로 하면은 그 조직은 절대로 크지 않아요. 절대로 크지 않아요. 왜? 아까 리더는 그래도 엘리트인데 엘리트의 독단적 결정이 엘리트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밑에 파트너들이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다예요. 그럼 반드시 코브라 효과, 유인책의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피터 샌게 교수의 경우 바로 이거예요. 혼자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가 있는 집단은 IQ 130을 모아놔도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IQ 60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에 3번이나 와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반팽이고 나만 온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걸 명심하세요. 피터 샌게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조한 거예요. 독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가 있는 조직은 그 밑에 IQ 130을 모아놔도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IQ 60밖에 안 된다. 이게 코브라 효과예요. 바로 비전을 회사와 사원, 구성원이 같이 가져야 된다. 회사는 성장하는데 회사가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나는 성장 못한다. 이건 비전의 공유가 되지를 못해요. 같이 동반성장해야 돼. 같이 동반성장. 이렇게 하면은 이런 조직을 학습 조직이라 하고 이런 조직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다. 학습 조직은 행동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꿔요. 시스템을 바꾸는데 비학습 조직은 결과만 가지고 따져.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 준다.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코브라를 잡아온 놈한테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져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네. 권력의 타락.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2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금권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인사권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금권과 인사권으로부터 나오는데 심리학자들이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보자고 많은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똑똑하고 생각하고 부하는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지시를 하는데 일이 잘 되면 내가 지시를 잘해서 잘 됐고 일이 못 되면 부하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한다. 이것을 학자들은 그래서 권력의 타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직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심성상.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합하면 단단한 성이 된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파트너 스폰서가 한꺼번에 마음을 합하면 강한 성처럼 무너지지 않는다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중심성성이에요. 중구사금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면 쇠라도 녹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엘리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같이 성공하자, 동반 성공하자,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쇠를 녹여서 그대로 된다. 그런 말이 그대로 된다. 마도 성공은 말이 도착하자마자 성공했다. 금년이 무슨 년이라고요?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청마의 해. 청마의 해니까 말이 도착했죠. 말이 도착하면 성공하도록 돼 있어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 여기서 태도는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당신의 정신자세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으면 하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 아이디어를 찾아낼 것이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파트너 스폰서하고 중지를 모을 것이냐 하는 그 태도,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들 제가 제시하죠. 애티튜드 합의하면 100점이 되죠. 여기에 어빌리티, 능력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멘탈 애티튜드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신사숙녀가 되고 성공한다. 자, 마지막으로 요 R은 소득입니다. 소득, 성공. 성공은 신사숙녀의 함수이고, 앞에 꼬부랑꼬부랑한 것은 이게 이 헬라어인데 뭐 함수라는 뜻입니다. 파이, 이건 푸사이. 이건 신사숙녀는요, 신사숙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인품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사람은 좋은데 무능력하다, 그걸 보고 신사숙녀라고 하지 않아요.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엉망진창이다, 그게 무슨 놈의 신사숙녀야. 두 개를 갖춰야 돼요. 요걸 합해놓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꼬불탕한 것은 함수 표시의 오메가, 이게 매력이다. 우리말로 하면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 성공하신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부 금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월천댁 5천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